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주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그런 내용의 흐름 정도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 일부 조에서 보내온 내용에 보면은 물론 담겨 있는데 그렇지 못한 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런 조 같은 경우는 아무튼 고민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별 발표를 시작하면은 반드시 내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고 크리틱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꼭 여러분들이 과제를 쭉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민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합니다. 출석은 어느 정도 지금 다 정리가 됐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도시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뤄야 될 내용이 도시개발 그리고 도시재생, 주거정비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 노트가 올라가 있을 텐데, 그리고 경관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다뤄야 되는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가 여러분하고 내가 강의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이후 3주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 발표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내용이 사실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난주 법제도에 대한 내용, 도시계획 이론, 지금 쭉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유진 학생 출석 체크 하세요. 아직 출석 체크 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볼 거고, 그 외의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봐도 될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내용에서 보면은 앞서 우리가 좀 다뤘던 내용들도 일부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미리 이제 강의 노트를 보고 좀 예습한 학생들은 확인은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또 역시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도시개발과 신도시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할 텐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쭉 일련의 도시의 어떤 발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내가 이번 학기 처음부터 사실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이루어져 온 게 사실 이제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해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도시 차원에서의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 사회의, 우리 도시의 모습이다라고 평소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신도시 개발에 대한 내용들도 실질적으로는 서구 유럽, 특히 이제 영국 같은 조금 더 선진화가 먼저 시작된, 도시화가 먼저 시작된 도시에서 이제 경험됐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쭉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 신도시 개발의 발전사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압축적이고 좀 더 집약적인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유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쭉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펜으로 쭉 줄치고 사실 하면서 수업을 한동안 진행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지금 확인을 다 못했는데, 자꾸 에러가 나서요. 그래서 엣지 프로그램으로 사용은 지금 안 되고, 그냥 파워포인트는 됩니다. 그, 아크로벳으로 지금 내용을 보고 있어서, 기존 같은 방식으로 체크가 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냥 마우스로 내용을 가르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내용을 그럼 살펴봅시다.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회에서 뉴타운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사실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뉴타운의 넓은 의미로 계획적으로는 개발된 새로운 도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좁은 의미로는 새로운 독립된 도시를 지칭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지역사회, 뉴 커뮤니티라든가 도시 내 도시, 뉴타운, 인타운이라든가 위성도시, 뭐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신도시라는 개념이 불리워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신도시의 기원을 들여다보면은 20세기의 중요한 계획의 하나였던 영국에서 제시된 하워드가 제시한 내용이죠. 전원도시, 가든시티에 대한 개념에서 사실은 신도시가 출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또 깜빡했습니다. 자, 신도시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괜찮죠? 예, 좋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사실은 이제 하워드의 가든시티 개념에 대해서 이미 다룬 바가 있죠. 그런 내용에 조금 더 뭐 깊이 있게 내용을 좀 살펴본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수업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 우리가 쭉 다뤘던 내용은 개념과 이론과 이제 그런 차원이라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설계적인 방법론으로 어떻게 이런 개념들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 부분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심히 좀 봐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할게요. 신도시 개발의 동기, 필요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대도시의 과밀한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비경제적 요소를 제거하고 동시에 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한 5가지 정도로 그 목적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대도시의 분산이라든가 도시 기능의 분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도시 재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이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전시키고 옮김으로써 그 도심 지역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개발에 대한 개념들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자립적 도시의 개념이라든가 사회적 공간적 균형이라는 부분,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도시는 자립적 도시와 의존적 도시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행정적, 경제적 자립, 자족성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이제 강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주변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적인 기능, 이런 거예요. 도시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규모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거를 규제하고 제한하고 그 확장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기존 도시가 무한한 확장이 바탕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통제하고 새로운 신도시에서 그런 기능들을 담아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결국엔 이제 그린벨트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연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뉴타운이라고 하는 어떤 자립적 도시 개념에서 뉴타운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자립사회, 균형사회, 토지이용 패턴의 다양성이라든가 자체정보 그리고 규모의 5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됩니다. 뉴시티에 대한 개념, 세부적으로 이 뉴타운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게 쓰이고 있는 용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뉴시티 같은 경우는 약 인구 25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로 도시 밀집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건설되는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회사 도시, 지역 거점, 자유입지 지역사회 뭐 이런 내용들로 사실은 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존독 도시 개념에서는 위성도시, 메트로타운, 베드타운, 도시내 신도시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타운 개념들은 실제로 우리하고 굉장히 좀 익숙하지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졌던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봉과 같은 5개 신도시가 초기에 굉장한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죠. 베드타운에 대한 개념들. 가족적인 기능들을 도시,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넣어줌으로써 그 안에서 일자리와 거주의 어떤 기능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죠. 신도시를 통해서 계획되는 업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시설들이 사실은 초기에는 중소기업에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이 어렵다긴 하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를 수용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의 기능 총량이 사실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그걸 이제 풀어주게 되죠.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가 가졌던 그런 베드타운에 대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서 거주하고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출근하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가 사실은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판교라든가 미래신도시 같은 것, 미래신도시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판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스타트업이라든가 여러 벤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일기 신도시가 가졌던 그런 베드타운적인 어떤 특징들이 상당 부분 이제 완화가 되는, 해소가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을 보여주기도 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도시 그런 개념들 이제 위성도시 개념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원도시 다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개의 말발굽 같이 생긴 이 개념이 실제로 도시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도시농촌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통합을 해서 도시계획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사실 제안을 한 거예요. 도시와 농촌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사고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산업발전 이후 도시는 사회병리 현상과 생활 환경이 악화되고 농촌은
농촌의 자연환경은 좋으나 큰 소득이 없는, 그럼으로써 이제 농민들이 자꾸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가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도시화라는 개념이고, 그게 이제 많이 문제가 돼서 극단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가도시화 같은 현상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한 하워드의 전원도시 계획안이 발표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4가지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협동적 사회주의에 대한 부분들, 도시 공간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금 특별한 아이디어가 여기서 이제 적용되게 되는데,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죠? 토지 공개념 같은 개념이에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소유를 하고 개인은 임대를 해서 쓰는 개념.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획기적인 내용이고,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담겨 있었다라는 얘기고, 소규모 촌락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 도심부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결합하는 개념, 앞서 얘기했듯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결합해서 도시 농촌의 어떤 새로운 타이폴로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1개의 모도시와 6개의 위성도시 사이에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개념, 개발의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개념이 실제로 영국에서 1960년대 대런던 계획을 할 때 아버크롬비가 제안을 한 그 개념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 사회로 와서 실제로 우리가 1960년대 이후에 도시계획이 실제로 우리 손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도 그린벨트라는 개념이 적용되게 되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시 공간에서 전원도시의 형태는 협동정신의 물리적 구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되는 것들이 협동주택이라든가 협동조합 같은 개념과 이제 맞물려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사회주의적 사고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주의적 사회 사고하고는 사실 극명하게 좀 대립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협동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내용들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 협동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전원도시 규모는 약 6,000에이커 정도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시가지는 1,000에이커, 주변은 한 5,000에이커 정도로 개발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개발 면적에 따라서 거주하고는 인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농지와 5,000에이커 농지와 3만 명의 시가지에 거주하고 있고, 그 농지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약 한 2,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듈 안에 약 6,000에이커의 규모와 32,000명의 인구 개념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중심부 같은 경우는, 도심부 같은 경우는 시청이라든가 전시장, 극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시 중심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공공의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도시 중심부에 들어가는 걸 제안하고 있고요. 그 바깥에는 다시금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개념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또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쇼핑센터에 인접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의 모도시와 6개의 위성도시 개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 사이에 있는 부분들은 농지의 개념, 초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지금의 언어로 얘기하면 사실 이제 그린벨트와 같은 그런 녹지 공간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모도시가 혹은 위성도시가 확장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적인 내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기본 모토가 됐던 개념은 이제 전원도시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변형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 위성도시는 철도로 연결되고, 그것들은 이제 외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도시 이론의 시초적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원도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사실은 신도시들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도시, 대표적인 신도시가 이 레츠워스하고 웰린 신도시예요. 레츠워스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그리고 웰린이 1920년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전원도시의 개념이 현실적으로 적용됐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신도시이지요. 그 내용을 조금 좀 살펴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차이는 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레츠호스 같은 항공사진인데, 보면은 우리가 그 전원도시 개념에서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선명하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도시를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부분인데, 6개의 신도시가 도시 외곽으로 사실은 철도가 이제 통과하면서 접근하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겼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레스호스의 중앙부를 통과하는 어떤 철도망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도시의 중앙부에 어떤 이런 대중교통에 특히 이제 철도 같은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도시 공간이 양분되고 균형 발전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요 중심부에 철도가 지나가고 요 이제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요 반경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 레츠워스 지역의 중심부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웰린이죠. 웰린의 중심부라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요 웰린 신도시도 보면 어때요? 중앙부로 사실은 이제 철도가 관통하는 이런 구역 영역적인 특징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지요. 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영국사에서 경험하기 힘든 직선의 축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녹지 공간도 사실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얘기를 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프랑스하고 영국의 도시계획적인 차이를 이야기할 때 실용주의적 도시계획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굉장히 영국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축을 강조하고 영국의 그 샹젤리제 거리라든가 그런 축과 대비되는 사실은 이제 어떤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도시계획적인 접근들을 더 선호하는 게 이제 영국의 어떤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을 일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신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거와 더불어서 이제 상업시설의 어떤 모습들인데요.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신도시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각 영역별로, 존별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명쾌하게 이제 제한이 되어 있음으로써 그 안에 이제 건축물의 타이폴로지와 형태들이 굉장히 차별화된 인근 지역과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 부분 이제 리모델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비해서 어떤 그 신도시의 운영과 환경들은 여전히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앙부에 있는 그 축을 바탕으로 하는 녹지 공간이죠. 이 축을 바탕으로 하는 녹지 공간이 중심이 돼서 전체 영역이 이제 펼쳐져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도시를 계획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요.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마치고 구글 지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가장 중심에 항상 중앙공원이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중앙공원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도시 기능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분당이나 일산 같은 그런 지역들은 그런 중앙공원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어때요? 일산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이라든가 분당 같은 경우는 율동공원이라든가 지역의 주변에 신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들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에 대한 비율을 높여주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성시가지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도시가 성장한 지역과는 다르게 신도시가 가질 수 있는 선명한 어떤 도시계획의 목표이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편익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런던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는데요. 1940년에 이 마스그룹에 의해서 제안됐던 대런던 계획인데요. 영국의 현대건축가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CIM이라고 얘기하는 CIAM, 예, 그 꼬르비제라든가 근대 건축가들의 모임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은 영국 지부와 같은 기능을 했던 이제 그룹이 이제 마스그룹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마스그룹이 제안했던 내용은 그냥 좀 과격해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런던이 중심에 2개의 간선도로를 배치하고 그 사이를 상업과 공업지대를 선형으로 배치한다. 선형으로 배치하고 녹지를 쭉 선형으로 배치하는 개념인 거예요. 굉장히 좀 과격하고 좀 과격한 계획이 있죠. 영국 사람들의 문화하고는 사실은 잘 맞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된 게 1944년에 시의회는 아버크롬비 교수죠. 지금 이제 교수였던 분인데 포쇼가 디자인한 보다 전통적인 계획안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 링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운데 링, 2개의 링, 3개의 링. 그러면서 요 도심부, 내부 구조, 그린벨트, 외부 구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부 구조에 사실은 8개에서 10개의 신도시가 개발되는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영국의 지금 런던의 외곽 지역의 어떤 구조적인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던 시가지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10km, 폭 10km에 달하는 녹지대를 지정했다. 이게 지금 그린벨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 외곽에 8개의 신도시를 건설해서 신도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3개의 환상형 도로예요. A, B, C.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서울에 있으니까 내부 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 그런 순환도로의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러 개의 링 구조로 도시를 보는 거죠. 이게 지금 보이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린벨트 영역의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요 바깥쪽에 8개 이제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영국에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신도시들이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3번의 3기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크롬비가 제안했던 대런던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한 거는 1945년에 소집된 신도시위원회에서 작성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기 신도시가 1946년에서 50년까지 건설된 14개의 신도시를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2기 신도시는 1960년대 지정됐고 대부분 25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로 조성된 대표적으로 이제 후크와 같은 신도시를 얘기하고 있고요. 밀턴 케인즈, 사실은 이제 영국의 신도시 중에 더 유명한 신도시인데 밀턴 케인즈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에 조성된 지역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1기 신도시 분당일산, 분당일산 뭐 이렇게 5개의 신도시가 됐고 2기 신도시가 판교, 위례 등의 신도시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어때요?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지금 있죠. 워낙에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거 문제가 이제 심각한 상황에 달아들다 보니까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념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그 정치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변화 양상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1기, 2기, 3기로 구분된 신도시들은 잠깐 좀 살펴보면은 1기 같은 경우는 14개의 신도시고 비교적 소규모의 저밀도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7개의 신도시인데 잉글랜드 중부 및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규모이고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요 접근이라든가 내용들은 자동차, 대중교통이 복합되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 어떤가? 11개의 신도시로 아까 얘기했던 밀턴 케인즈가 대표적이고요. 11개의 신도시 개념이고 대부분이 런던 외곽에 건설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속성,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타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특징을 짧게 좀 살펴볼게요. 제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버크롬비가 대런던 계획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안했던 그 신도시 중에 하나의 개념인 거예요. 근린지구의 저밀도 그리고 쾌적한 도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근린지구가 이제 항상 나옵니다. 신도시 계획을 할 때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이제 생활권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중심되는 기능이 있고 그 기능에서 일정 범위 영역 안에 범역을 설정을 해서 기능들을 이제 모아놓는 그런 개념들인 거죠. 우리가 페리게 근린지구 얘기할 때 그 반경이라든가 길이 그런 것들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얘기했듯이 상당히 이제 저밀의 어떤 그런 공간 구조 느낌을 여기 주거지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나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하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일부 이제 상업과 업무가 중심이 되는 지역들은 이제 밀도가 좀 높은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그런 개념이 이제 컴퍼널드 같은 경우는 이기 신도시의 특징은 1기에 비해서 대규모로 그리고 이제 고밀도로 계획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밀 개발의 개념이고 유기적인 보행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신도시에서 굉장히 강조되는데요. 우리나라의 1기, 2기 신도시들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신도시라는 도시공간 안에서의 보행체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린 네트워크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조별 발표를 할 멤버들이 좀 있습니다만 실제로 도시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보행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신도시에서 경험하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보면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은 어때요? 과거에 자동차 중심이고 이동의 편의성 중심에서 사람 중심이고 녹지 공간을 이용하는 기존의 녹지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런 단순히 녹지를 제공해주고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상당 부분 커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점진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녹지의 어떤 역할들이 도시 공간에서의 사람의 어떤 편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딘가요? 홍대 앞에 있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공원 과거에 폐선로를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어진 경의선인가요? 그런 공간들을 비롯해서 많은 도시 공간에서 재개발과 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있는 녹지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어떤 녹지의 서비스를 더 많이 해주는 기능에서 도시가 가져야 되는 어떤 물리적인 기능을 상당 부분 녹지 공간이 커버해주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그런 녹지 공간이 사람들의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과 결합해서 좀 더 역할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인 거죠. 사실은 이제 7017 맞나요? 그 이름이 서울로 그 부분도 결국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 자동차 중심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사람 중심의 보행 공간이 중요해지면서 재생을 통해서 보행의 어떤 연결성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것. 단지 그게 설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가 됐을 뿐이지 본연의 기능들은 실제로 거기에 사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컴버놀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기 신도시 람콘이라는 지역도 있죠. 일기에 비해서 대규모이고 고밀도이고 보행자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다. 모두 이제 7개가 건설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이미지에서 보더라도 이제 마치 우리나라 그 일기 신도시의 그런 내용과도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 비슷하죠.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에서 보면 분당에서 보면은 서현역, 순회역과 같은 지역들을 보면은 인근의 지역에서 거점 공간이 되는 지하철 역세권 영역으로 접근하는 그런 도로 체계들을 보면은 비슷한 분위기를 좀 연출해내고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건축적인 재료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콘크리트 같은 이런 재료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수공간과 더불어서 놀이공간들이 굉장히 좀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자, 다음은 이제 3기 신도시 개념으로 제안됐던 이제 밀턴 케인즈입니다. 67년에 이제 건설이 착수돼서 한 25년 정도 걸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25년, 27년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이 도시는 런던에서부터 산업 및 인구 유입을 흡수하기 위해서 런던 북서쪽의 72km 지점에 조성된 신도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런 거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중심부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사실은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그 신도시의 성패를 사실은 좌우하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신도시의 성공을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들어있어요. 모든 것들이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특징들인 거죠. 근데 1기 신도시에 비해서 2기 신도시는 조금 더 바깥쪽에 이제 물러나 있는 그런 구조를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밀턴 케인즈에서는 이런 녹지에 대한 그 중요성이 좀 더 강조가 됩니다. 물론 근린주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동안 쭉 이어져 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측면에서 선형공원에 대한 개념들이 도시공간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고요. 그런 선형공원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 구조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 도시와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정부의 개입 없이 런던과는 또 다른 어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토지 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대략 토지 이용만 보더라도 그 도시의 중심부와 그 도시의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여러분들이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중심부 공간이죠. 신도시의 어떤 구조답게 선형이 어떤 그런 공간 구조 체계가 명쾌하게 사실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여기 딱 이제 집약화되어 있는 구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잘 반영되어 있는 신도시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 자족성을 위한 중심 상업지역들이 이렇게 또 몰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이용 공간이죠. 문화적인 혹은 이제 레저의 기능들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에서의 누려야 되는 어떤 권리에 대한 결과로 이런 문화 기능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쇼핑몰이라든가 횡단보도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신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이제 도로 접근이라든가 주변에 펼쳐져 있는 녹지 공간들의 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조금 더 자연이 강조되는 하천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입체적인 가로의 개념인 거예요. 차는 윗길로 가고 보행자는 하부도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가로의 개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지 가까운 쪽에 보면은 굉장히 가깝게 녹지가 연결되어 있고요. 녹지의 비율도 사실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거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자, 다음은 뉴 어바니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쭉 기존에 살펴봤죠. 198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다. 무분 변환 시가지 확산 같은 부분들의 이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했고요. 대중교통 중심으로 사실은 접근을 하고 그 내부 단지에서는 어때요? 보행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근린주거 형태 개념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화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TOD, TND 기억나죠? 기본적으로 계획 단위로서 이제 40에서 200에이커 정도 되는 규모. 4분의 1마일이라고 하면은, 키로로 하면은, 1마일이 1.6km 정도 될 겁니다. 1.6km니까 4분의 1마일이면은 한 400m 정도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주호는 근린공원이라든가 중심광장, 그리고 공공시설에 약 한 3에서 5분 정도 거리 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OD, TND, 이게 어떤 플레임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합적인 토지 이용 같은 것들이 이런 내용에서 이제 바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역세권 개발. 가능하면 이제 중심부는 조금 더 이제 밀도를 높이고 외곽에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저밀의 어떤 공간, 그 저밀의 공간은 근린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TOD로 만들어진 사례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시사이드 영화 여기 포스터도 되어 있는데 트루먼쇼에서 반영이 됐던 촬영지이기도 했죠. 여러 가지 디자인,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강조돼서 설계된 게 이 시사이드 개념인 거고요. 듀아니하고 플래터 북부예요.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수용하는 도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전체적으로 한 10분 정도면은 쭉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사례인데요. 시사이드죠. 계속해서. 격자형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뉴어바님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초기에 이제 모습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꽉 채워져 있고, 해변가에 이제 입지하고 있는데, 지금 요 도로, 통과하는 도로가 지금 요 도로예요. 수변가에 있는. 네, 지금 요 플로리다 해변, 쭉 구글 사진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규모의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사이드 사례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단지들이 좀 많이 모여지게 됐고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근린주거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된 개념이고요. 이게 좀 내용이 조금 섞여 있네. 이미지 컷이. 좀 미안한데, 요건 C사이드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섞여 있어서 좀 미안합니다. 구분해서 좀 여러분들 좀 볼 필요는 있어요. C사이드 사례고요. 그러니까 요 지금 보는 이미지가 C사이드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건 전체적으로 지금 다 C사이드 단지에서 경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요 단지죠. 아까 요 사례가 미리 스크리닝이 안 돼서 좀 미안해요. 자, 인구가 한 13,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도시이고 3,400여 개의 직장과 주거가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공간 구조들을 보면은 굉장히 보행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메인 기능을 하는 공간들은 강력한 축을 어느 정도 좀 담아내고 있고, 그 외에 영역들은 보행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구조로 사실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편랜드 타운 같은 경우도 뉴어바니즘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사례인데요. TND의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전히 이제 그런 저밀의 그런 공간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요소요소에 어메니티 기능을 할 수 있는 녹지와, 여러분들 이렇게 도면을 보면은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공간과 녹지 공간이 쭉 연속되고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 여기하고 사실은 요 부분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두 부분이 요 축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 나머지 공간들이 주거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어반 디자인 관련해서 좀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공간 구조를 조금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키우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항상 사실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요새 건축과 도시 설계에 대한 영역이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게 또 요즘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면을 보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과정들을 학습을 쭉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로 이제 건축 설계를 하다가 어반 디자인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 스케일에서 갖는 부담들이 사실 상당히 큰데요.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사실은 있죠. 실제로 이제 신도시 같은 데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기성시가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이죠. 주거단지, 주거 앞에서 보행자 중심 어떤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뉴어바니즘에 대한 게 시사점 이런 거죠. 권장 가능한 다양한 주거 형태라든가 공공공간의 중요성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들. 반면에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자 형태 요구에 대한 설계적 불일치성.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편리성과 어떤 집착성을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공간을 계획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견지에서 차이도 발생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뉴어가니즘 같은 데서 얘기하는 디자인 코드 같은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창의적인 어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어떤 제약적인 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융통성 있게 사실은 잘 풀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게 보면은 굉장히 그 난해한 어떤 공간의 디자인들을 조금 유사한 형태의 개념으로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또 강조되다 보면은 굉장히 좀 획일적인 어떤 도시 경관을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10분 후에 다시 봅시다.
아이고. 어렵고. 네.